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내과 한경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의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목록을 간단히 살펴보면, 초반에는 이제 AI 발달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뒷부분에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챗봇, AI 챗봇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의사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어떤 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짧은 주제이긴 하지만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과연 의사가 대체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의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초인공지능 AGI 또는 ASI라고 하죠. 슈퍼 인텔리전스 가져올 미래, 약간 요거는 이제 어두운 면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AI 발달은 이제 이 속도가 워낙 빠른데, 그 현재를 AI의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기울기가 제로가 되고 기울기가 바뀌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I의 발달 속도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과연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로 또 증가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표현은 기존 산업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를 의미하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 또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리고 또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건 올해 나오는 그 AI 2027년 보고서인데요. 시나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다니엘 콜로야타요는, 이 사람은 그 AI, 오픈 AI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타임지에서 선정한 100인에 들어가기도 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AI의 예측 모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가로축을 보시면은 시간입니다. 2026년, 27년, 27년을 좀 세분화해서 4월, 7월, 6월, 그리고 2028년, 즉 2년 사이의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로축은 R&D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AI 연구 개발 속도를 얼만큼 가속시키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배, 25배, 100배, 250배, 2000배는, 이거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얼만큼 더 속도가 빠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은 2027년 4월쯤 되면은 AI가 이 컴퓨터 코딩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쯤 되면은 이게 AI가 인간의 의도와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고 적대적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malaligned라고 했는데, misaligned라고 되어 있는데, align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규범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isaligned 하니까 어긋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또 브랜치 포인트가 있는데, 속도를 늦출지 경쟁을 이어갈 땐 분기점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제한을 없이 그냥 계속 놔둔다면 어떤 일이 생각이 되냐면, AI는 또 자체 AI를 빠르게 배포하면서 결국에는 로봇이 대량 생산되고 생물 무기 개발과 같은 위험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브랜치 포인트에서 어떤 제동을 걸거나 안전 그 포인트를 잡으면은 컴퓨팅 자원을 중앙 집중화해서 외부 감시를 도입함으로써 약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커미티가 AI 통제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다시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I가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죠. 근데 어떤 이유로 좋아질까요? 단순히 하드웨어, 물리적 컴퓨팅 증가만으로 증가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로축은 성능 증가 정도, orders of magnitude,
OOMS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는 로그 파일입니다. 즉 1, 2, 3이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단 물리적 컴퓨팅이 증가합니다. 즉 하드웨어가 증가하는 거. 칩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증가하게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효율화가 되면서 같은 물리적 컴퓨팅 증가 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또 하나의 이 제한 풀기, 언허블링이라 하는 이런 메커니즘, 우리가 챗봇이 생기고 그다음에 2020년과 26 사이에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면서 같은 물리적 컴퓨팅 알고리즘 효율화 외에도 더 훨씬 더 많은 컴퓨터의 성능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제 자동차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 컴퓨팅 증가는 자동차 엔진 수를 늘리거나 엔진을 크게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알고리즘 효율화는 튜닝을 잘해 가지고 연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은 속도 제한을 풀고 터보를 달아 가지고 굉장히 훨씬 더 많은 그 기능을 하고 빠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I는 물리적 컴퓨팅 증가 외에도 알고리즘의 효율, 언허블링의 등의 이유로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챗GPT를 예를 들면 같은 옛날에 만드는 챗GPT 3.5나 4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성능이 40%한 65% 되지만 이걸 에이전트화하면은 똑같은 모델 가지고도 훨씬 성능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 동안의 그 비용을 보면은 그 수학 벤치마크에서 50번 점수를 위한 그 추론 비용을 따져봤을 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싸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또 하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AI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규약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는 어떤 프로토콜을 최근 구글에서 올해 4월 달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AI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연결돼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용 언어를 만든 거죠. 또 MCP라고 하는 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건 AI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용 콘센트입니다. 이걸 USB 뭐 3.0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같은 AI라도 MCP와 A2A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A2A와 MCP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 더 똑똑해지고 실생활에서 더 편리해지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혁신이 가속해서 AI 생태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챗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환자들이 진료할 때 보면은 챗GPT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네요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기침 있을 때 뭐 증상을 얘기했더니 뭐 설명해 주더라. 그리고 또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지 접근 가능했던 편리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오히려 챗봇이 굉장히 격려를 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얼만큼 문제가 효과적일까라는 얘기인데 이건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이건 챗봇의 긍정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하게 된 데이터인데요. 이 어린 소년이 3년 동안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만성 통증 때문에. 그래서 17명의 의사를 만나봤지만 진단을 못 내렸지만 챗GPT를 이용해서 그 엄마가 그 MRI 소견과 증상을 갖다가 인풋을 넣어서 어떤 드문 병까지 찾아봤더니 테드 코드 신드롬이라는 진단명을 찾았고 이것을 후에 그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서 이 진단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챗봇을 이용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좋은 케이스이지만 일반화시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챗GPT 메디슨에 대한 여러 그 저널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모든 AI들이 가지고 있는 hallucination이 있습니다. AI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초창기에 챗GPT를 써보셔 아시겠지만 인용 문헌을 쭉 잘 적어주지만 사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도 25% 이상이 부정하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또 AI를 이용할 때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법을 제시할 때 충분한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답변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챗봇의 장점과 한계를 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접근성이 좋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싸죠. 효율적이고요. 또 개인의 데이터를 잘 넣어주면 맞춤형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데이터는 챗GPT를 이용하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그것을 나중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익명성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결국 오진의 위험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편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인간적 공감은 아직 부족하고 맥락적 판단이 아직 모자라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질병 진단과 치료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보시면은 이건 흥미로운 그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올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환자의 기침 소리만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을까, 코비드 19 진단할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오디오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점점 AI는 우리가 모르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진단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여러 그 회사들, AI 회사들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구글이 만든 걸 보시면은 메디팜2라는 건데, 의료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 의사 시험 면허 문제와 다양한 의료 질의 응답을 데이터로 해서 성능을 평가했더니 굉장히 높게 나왔고, 고차원적 출연 능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다양하고 복잡한 의학 정보를 종합할 수 있었고, 환자 안전을 고려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근거 기반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임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보조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MAI DXO라고 하는 건데, 아마 O가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진단 오케스트레이터인데, NEJM 임상 증례 기반으로 벤치마크를 통해서 성능이 검증되었는데, 가상의 의료진의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학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질환, 환자에 대해서 뭐 내과, 외과, 아니면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심지어는 간호사나 이런 등등이 모여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요청해서 결국은 진단을 만든 다음에 이 코스트도, 비용도 계산을 하고 진단을 확인한 다음에 결국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 성능의 테스트가 얼만큼 좋으냐라는 결과를 보시면은, 아래는 비용입니다. 비용 대비 진단 정확도가 얼만큼 높은지를 보는 건데, 위에 게 지금 말씀드린 MAI, DXO를 이용해서 의료에 특화된 어떤 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진단율을 본 건데, 훨씬 낮은 비용에서도 진단율 정확도가 80% 넘는 성과를 보여준 반면, 일반적인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단일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중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냐. 그래서 유니모달 모델,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단일 데이터 모델을 보시면 심전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진단명을 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전도로 알 수 없다고 알려진 그런
병명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고, 또 눈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망막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의 위험도까지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선을 이용하는 경우, CT를 이용하는 경우, 조직 검사도 역시 이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심전도를 잠깐 보시면은 의사가 보는 심전도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아날로그 데이터로 형태를 보는, 그림 형태를 보는 거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모양을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은 AI가 볼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심전도 한 번 찍었을 때 그런 데이터는 한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걸 싱글 리드해서 보여줍니다. AI는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전도 하나만 가지고도 신부전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부전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좌심실에서 이완기 기능이나 필링 프레셔를 알 수 있게끔 이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필링 프레셔를 진단하는 그 AOC 커브를 보면은 굉장히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물론 요걸 좀 구분을 해서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기반의 진단은 신부전 예측뿐만 아니라 박출률도 예측하고 급성 신부전을 조기 진단하고 또 임상 데이터와 합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면은 정확도를 98%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눈이 뭐 굉장히 이 중추신경과 연결돼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디오베스큘러 레나 메타볼릭 메디신이라고 하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 이것을 예측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를 보는 데이터를 보여주겠습니다. 눈의 망막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어떤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논문을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논문인데 한번 보시면 이런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보는데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칼슘 스코어입니다. 코로나리 아터리의 관상동맥의 칼슘 스코어를 가지고 이 환자가 앞으로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레이딩을 할 수 있고, 이런 그레이딩을 통해서 의사들은 얼만큼 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CT를 이용해서 코로닉 칼슘 스코어를 잰 기존의 방법이고, 이게 안저 촬영을 해서 지금처럼 AI를 이용해서 스코어링 시스템을 3단계로 나눴을 때 상당히 이 두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렵게 방사선을 쬐가면서 칼슘 스코어를 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눈의 사진을 한번 찍음으로써 이 리스크를 판별해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역시 이런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AI를 통해서 많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AI가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의심되는 부위가 어딘지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CT까지도 굉장히 의사만큼 판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판독의 정확성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의사, 그다음에 우리 영상의학과 선생님, 또 영상의학과 중에서도 우리가 폐를 전문한 사람만큼 또는 그보다 이상으로 AI가 진단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또 유방 촬영했을 때도 유방의 석회뿐만 아니라 유방 종괴도 AI가 잘 찾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RI도 물론이고요. 자, 메디젠마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여러분 구글의 제미나이는 알 겁니다. 제미나이는 유료 서비스죠. 이거는 젠마라는 거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를 메디칼에 이용하는 거라서 메디젠마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젠마도 역시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 소스가 되면 뭐가 좋냐면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장점을 자기가 또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서 점차 스스로 어떻게 보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메디젠마 예를 잠깐 들어보시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어떤 건지를 갖다 메디젠마한테 물어봤더니 왼쪽에 커다란 기흉이 있다, 그리고 체스트 튜브가 꽂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결절이 또 있다. 그리고 심장은 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레디얼레스트의 임프레션도 거의 비슷하고 피부 사진을 찍어줬더니 이거는 베이젤셀 칼시노마, 기저세포 암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고 역시 거기에 대한 임상적인 그 클리니컬 디시전도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직검사 소견인데 이거는 아주 고단위의 하이 그레이드의 아주 침습성 암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조직학적 소견을 보여주고 역시 다른 소견도 유방암에서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중 데이터 모델을 쓰게 되면은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면 어려운 패턴이지만 이걸 잘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일반적으로 EMR이지만 이 AI가 쓰는 건 약간 언어를 변경을 했는데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인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EMR은 단일 기관의 진료 기록이고 EHR은 환자 중심 건강 정보면서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EHR 기반으로 우리가 멀티모달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AI로 신보전 환자로 1년 내 사망 또는 중증 악화 예측 모델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진단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탈 사인뿐만 아니라 랩 데이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멀티오믹스 기반의 AI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오믹스라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다음에 단백질 관련된 프로테오믹스, 대사체와 관련된 메타볼로믹스, 그다음에 DNA와 관련된 에피제노믹스, 그다음에 장내 미세상과 관련된 마크로바이오믹스 이런 것들을 다 여러 층을 다 데이터를 동시에 같이 고려함으로써 질병을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과연 AI가 과연 의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데 수술도 이제 AI가 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분야부터 이렇게 AI가 차지하게 될까? 원래 이제 과제가 적고 명확한 답, 대용량 데이터가 있는 영역, 특히 영상 진단 또 간별 진단일수록 AI 성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과나 증례 위주 또 간별 진단에서의 진단들은 먼저 AI가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표준화된 치료인 경우에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그 다음에 AI가 차지하게 돼 있고 수술도 뭐 큰 수술이나 응급 수술은 아직 못하겠지만 부분적인 수술이나 비응급 수술을 먼저 수술도 AI가 이제 습득하면서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영역은 사실은 제일 뒤로 돼 있는데 이 인간의 그 복잡한 생각이나 공감 부위, 맥락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AI가 인간에서 완전히 대체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뭘까? 일단 책임 소재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오진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럼 AI 회사가 물어줘야 되냐 아니면 그걸 사용한 병원이 물어줘야 되나 이런 어떤 책임 소재부터 논란이 될 거고 또 사실 AI가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블랙박스로 표현하는데 환자는 그 안에 블랙박스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물론 체인 오브 서트라고 그래서 AI한테 네가 이렇게 생각하던 과정을 우리한테 알려줘 하지만 그 체인 오브 서트도 가짜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AI가 오진을 하게 되면 신뢰가 붕괴됨으로써 앞으로는 이에 대한 망주도가 저하될 수 있고 또 예외 상황이나 긴급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오작동, 업데이트 관리 실패로 인해서 시스템이 정지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제일 위험한 건데 맨 밑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 편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 집단을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인류의 전체적으로 AI가 다 의사를 대체했을 때는 전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I가 요즘 데이터에는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인간 속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책임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AI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IBM 와트슨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199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의료계의 AI로서 최초로 개발돼서 우리나라에도 보급되어 쓰였죠. 그렇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실패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로 승인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금방 안 되고 그다음에 규제와 감독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추천된 치료 옵션이 우리나라 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약물인 경우가 많아서 이 권고가 실제로 처방을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 제약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 보험, 약가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IH에서 이런 한국에 대해서 메디컬 케어에서 AI의 인텔리전스를 레귤레이팅 한다, 제한한다라는 그런 아티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예측 가능한 보험 수가 제도가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인공 기술은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팍스 시스템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영상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저장하는 어떤 규약인데 우리나라 300병상 이상에서는 98%, 99%가 팍스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인가부터 팍스를 이용하기 시작해서 고품질의 그 영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AI 판독하고 그걸 응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래 가지고 전 세계에 발표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놀랐습니다. 모든 게 세계 최초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그래서 의료 AI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제 볼 게 없다. 해외로 가야겠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된 AI 솔루션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의 장벽이 지나치게 높고 그리고 되더라도 너무 수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AI 업계에서 호소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비급여 시장에 로 열어줘도 매출을 올리긴 어려울 정도의 가격이 다운이 된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비급여 AI 제품을 사용하려면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AI의 사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AI 사용하는 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를 갖다가 AI가 대체해 주는 건데 이 동의서 받는 거는 정말 단순하고 작업입니다. 반복된 작업이죠. 근데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3,500원 비급여를 받기 위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사인까지 받는 예를 들어 3 분이 걸린다고 해 봅시다. 이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의사 입장에서 차라리 3분 동안 AI 이용 안 하고 다른 의학적인 설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 이하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나쳐도 되는데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너무 간단히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규제를 낳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그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안 써." 이러는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JLK라는 회사는 뇌졸중 진단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 초기 제한 가격은 8만 원을 제시했는데 출시 가격을 53,000원 낮추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평가 후에는 사용단 18,100원으로 최종 인하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IT 기업 중에서 AI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뷰너라는 회사가 일단 좀 특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뷰너라는 회사가 메디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뇌, 흉부, 안저, 병리 등 다양한 의료 영상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자, 우리가 이제 중환자, 입원 환자한테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높은 사람들 찾아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환자들 의사가 다 정확히 볼 수가 없는데, 중환이라도 얘가 걸러주면 참 좋겠죠. 근데 비급여 수가 12,000원이고 납품가는 7,000원입니다. 의사가 해서 얻는 수가가 5,000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판독하는데 비급여 수가가 AI 적용 수가 3,150원입니다. 물론 3,150원 환자가 내는데 의사는 여기서 비용을 여기다 또 내야 되니까 아마 반 정도 이익이 날 겁니다. 거의 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를 빨리 판정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2022년 8월 런칭 이후에 5만 병상에 도입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5만 병상이나 도입했으면 이 회사는 정말 돈 잘 벌겠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적자 기업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은 어떠냐? 외국은 빨리 따라잡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 늦추면은 AI가 2년이 늦어지면 다른 직군에는 한 20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미뤘을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이 예를 들면은 이 매출이 조 단위입니다. 하트플로우라는 이 회사를 보시면은 현금 보유고가 1억 980만 달러. 다른 미국 기업, 영국 기업, 또 중국 기업 해서 우리나라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매출 규모가 높고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해외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여기 박태용 의장이서 요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3분을 따왔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은 요 신사임당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3분 정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안타까운 얘기를 이분이 잘 표현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명 갔어요. 1,000개 레터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1,000명 데리고 오려면 한 10,000명한테 레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AI 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러 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다 이과입니다. 과학을 알아요. 기술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문과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정말 짧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순환보직이에요. 1.1년이면 바뀌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저는 순환보직이 한국의 공무원들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성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뛰어난 공무원들은 많죠. 그런데 저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개인적으로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예요. 개인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어디나 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 한국이 치명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1.1년마다 순환보직을 하지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 투자는 됐다 안 됐다 하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전임 정부와 투자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담당 공무원은 1년 반 지나면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보도자료에 아주 화려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걸 원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나는 최대한 화려하게 신문에 크게 나게 발표만 하면 돼. 왜냐하면 1.3년 지나면 난 딴 데가 있을 거니까. 그럼 후임자는 책임지지 안 져요. 후임자는 이거 앞에 사람이 똥을 싸놓고 가지고 내가 이거 설거지하고 왜 먹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앞 사람은 내가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게 한국의 프로젝트들이 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너무나 화려한 보도자료용으로 쓰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책임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고등교육이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의 나라
나라예요. 그래서 민간 자원이 너무 많고 그 엘리트가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 차이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민간 엘리트들하고 같이 손잡고 세워요.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 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맞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를 맡겨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들어갈 전문가들을 의회에서 뽑습니다. 우리는 행정부에서 뽑잖아요. 미국은 의회에서 뽑아요.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위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위원을 뽑았으니까. 이 위원회는 정말 필요해요를 결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의회에다 넘길 때가 많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전문가를 뽑고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장은 반드시 민간인 전문가가 맡고 그 리포트는 의회에 제출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수립한 계획을 트럼프가 이행을 하고 트럼프가 수립한 계획을 바이든이 이행하고 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정책의 일관성, 전략의 깊이가 담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자원도 적죠. 출발도 늦었죠. GPU도 없죠. 근데 담당 공무원은 1년 3개월이면 다 바뀌고 계속 바뀌고 정권은 5년 혹은 느닷없이 3년 R&D 예산은 갑자기 13%뭐 줄이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했던 프로젝트니까 미안한데 빨리 끝내자 이러고 3년 계약을 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1년 반 만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온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안 망했지? 그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략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기인업을 갖고 해야 된다. 반드시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가 결정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 말이 와닿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가 결정해야 합니다. 네. 중국이 그래서 자, 우리나라 AI 규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속해야 됩니다. 의료 솔루션은 기술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늦춰지면 그거는 이미 다른 AI 회사, 다른 나라에 의해서 따라잡히는 거죠. 국내 가이드라인이 빨리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료 시스템 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쓰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외국의 비싼 프로그램을 AI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임상, 의사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쓸데없는 그 3,000원짜리의 그 엑스레이 찍는데 동의서를 3분 정도 받아야 된다? 설명하면서 사인 받아야 되는 환자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초진에 대한 얘기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또는 슈퍼 인텔리전스로 하는 건데 인간의 지적 능력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창의력, 문제 해결, 감정 이해, 판단력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걸 이제 AGI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면 새로운 과학 기술 또 수학 이론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사회 경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또 자기를 개선을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알파고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많은 인간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사람을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알파 제로인가요?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끼리 규칙만 알고 서로 바둑을 두면서 발달해요. 근데 자기네끼리 만들어낸 그 알파고 제로는 우리가 기존 만든 알파고보다 훨씬 바둑을 잘 둡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 개선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렇지만 AI가 처리할 5가지 범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제를 상실할 수 있어요. AI가 반드시 사람 말을 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불일치, 미스얼라이먼트.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들을 잘못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보존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사실 지구를 가장 망치거나 하는 존재는 여러 동물 중에서 인간밖에 없다. 그럼 인류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 AI는 굉장히 많은 직종을 또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일자리를 없앱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또는 계급 사회로 다시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AI가 무기화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AI가 전략을 짤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은 이건 좀 무서운 얘기죠. 이 초지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인식하는 모든 AI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회주의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도 디지털 화폐로 하고 해버리면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아도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통제 시스템의 한 도구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료에 관련돼서 AI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AI가 영상 판독과 같은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업무에서 나아가 이제 질병의 조기 발견 또는 다학적인 치료 접근 또는 예후 평가 등 의료진이 심도 있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계와 AI 개발자 모두가 AI가 궁극적으로 환자, 의사의 소통을 강화하는 특화된 보조적 도구로 발전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AI가 인간의 의료 행위를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AI가 의사라는 직업을 없애는 걸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가 인류를 없앨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나온 것 중에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AI를 언제부터 접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은데 AI 활용한 인재로 성장시키기도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돼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자기가 뭐를 알고 모르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타인지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면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자기 능력을 10배, 20배 이상 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공부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아주 보편적인 질문인데 AI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의료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의료비는 사실은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비용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료비가 해야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싸기만 하고 좋은 거 안 됩니다. 적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너무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AI 의료 서비스가 하고 싶어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계속이 되면 우리나라 AI 의료 서비스는 정체되거나 하다가 중단될 겁니다. 회사가 연속성이 없어져서 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외국에서 그 회사를 잘 받아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좋은 AI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 개념이 안 되고 우리는 지금처럼 싸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의료 정책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 AI 의료 서비스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냥 잠깐 반짝해다가 없어질 서비스로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인재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거든요. 의료 데이터는. 그걸 가지고도 확 치고 나갈지 그거는 정책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자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지금까지 겪었던 만큼의 서비스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